네, 살천지에서 추천하는 교회 상품 하나 소개드리고 가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이게 제첩국이거든요. 제가 고향이 광주에서 학교 나왔죠. 구례인 건 아시죠? 섬진강 주변의 구례. 예, 구례에 있는 그 오랜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 화개장터 연락이 안에서. 왔어요가 예, 맞는 표현이죠? 연락이 왔어요. 화개장터에서 이제 제첩국 식당을 하시면서,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제첩국 판매를 하시는데, 요때가 사실 여기 대목이야. 지금 산수유 축제나 뭐 이런 거 한참 할 때거든.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가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이고. 이분이 이 축제 때 팔려고 준비해놨던 이 어마어마한 이 물량들을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한 봉지 팔면은 커미션을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살천지 교주가 그런 자잘한 커미션 받기로 했겠어요? 니는 그래서 안 된다고. 니는. 아, 죄송합니다. 격한 모습이 또. 네, 팔리면 좀 나눠달라고 할까.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형님 입장이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 개별 여행으로 화개장터 가시면 화개장터 안에 가가지고 고향 맛집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그릇 사 드셔주시고요. 잠깐만. 송명훈 이름 팔면은 뭔가가 더 나오나요? 그렇지, 뭐 전이라도 한 장 더 주겠지. 아니면은 있었던 밥을 덜어내거나 주려던 걸 만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니면 이거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로 주문해서 받아도 돼요. 이게 이제 이게 2인분이거든요. 500g짜리 2인분인데 요거 이제 10개씩 묶어가지고 5,000원, 이제 5만 원이 못 되는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뭐 워낙 한 팩에 5,000원씩도 주문이 가능한데 10팩 돼야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5만 원 가지시면 요거 10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참 광고 못해요. 사실 이런 상품 광고할 때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제첩국 하면은 저 어릴 때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 그 동네에 제첩국 사이소라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아침 시간에 엄마가 그릇을 들고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제첩국이랑 항상 그 위에 부추를 얹어주셨어요. 부산에서는 정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얹어주셨어요. 그러면 제첩국 딱 소리만 들으면 어린 시절 그 추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시 그때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간 듯한 그 느낌, 그리고 그 새벽 공기의 어떤 상쾌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왜 거의 그날 아침에 밥을 다 해서 가족들이 먹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고스란히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제첩국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이 제첩국과 함께 우리 아이들한테 또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면, 이거 왜 홈쇼핑 같은데? 야, 이거 잘 되면 우리 이거 한 코너 하자. 네. 아무튼, 전화번호 010-8560-5265. 이 양반도 참 성의 없어.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전화번호 하나만 있습니다. 네. 고향 제첩국. 네. 고향 맛집에서 만드는 진짜 섬진강 제첩으로 만들었대.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자연산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첩이 진짜 보리쌀만 조그만하지 원래. 겁나 좋고 나는 뭐라 그러지? 이거 다 제첩 국물, 제첩살, 천일염 다 국내산이네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제첩을 최소한 바지락 사이즈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사이즈가 하여튼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유. 기본적으로 중국 제첩은 사이즈가 이만씩 하거든요. 이렇게 굵어요. 살이 좀 있는데 국산 제첩은 너무 작아. 그래갖고 진짜 속살이 보리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에 50g 정도 든 건데요. 그 양이 많습니다만 안에 사이즈는 작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제대로 된 국산 제첩국 필요로 하시는 분,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요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8560-5265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쯤 직접 사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혼자서 그 많은 제첩살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한 봉지 5,000원. 이분이 쇼핑몰 진출하고 싶구나. 네, 아무튼 어려운 시기라도 여행은 가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한참 산수유와 벚꽃이 피어 올라오고 있는 화개장터 가셔서 고향 맛집 찾아가서 직접 잡수는 것도 제첩에 대한 제대로 된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이거 베네수엘라 얘기도 한번 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바로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그 지난주에 남미 관련된 국뽕반점을 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는 좀 뺐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빼놨죠. 네. 제이심님, 문하나님 왕팬입니다. 축하 하셨는데, 아유, 사랑해요. 이렇게 방송에 사심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슈퍼챗 쏴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난 왜 슈퍼챗이 안 보여? 슈퍼챗은 사랑입니다. 제 출연료거든요. 네. 네. 아무튼 베네수엘라 나라가 남미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랄까, 베네수엘라 이제 좌파의 큰형님. 열풍을 만들어내. 이제 1세대가 우리 이제 게바라 형님이었다고 치면. 네. 체게바라. 네. 그분이 채씨죠? 안동채 씨인가? 아니요, 채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어서 그래요? 애칭처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라 형님인 걸 알았는데 성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네. 이게 이제 영어를 잘못 쳐서 채로 나온 줄. 아무튼 게바라 형님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 저항, 민중의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세웠던, 그리고 이제 남미 전체의 좌파 정권의 어떤 전성시대를 열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경제 제재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비난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겠죠. 뭐 일방적으로 100% 이것 때문이야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포션이 좀 나뉘는 거지. 어느 쪽에 이제 좀 더 많은 비중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베네수엘라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중남미에 대해서 미국이 마치 자신들의 뒷마당인 양,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는 이 못된 행태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 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망가질 때를 철저하게 망가졌다라는 그 현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학문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멀로주의라고 하는데 마릴린 멀로 아니고요. 제임스 멀로라고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독립 직후인 1823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외교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건 뭐냐? 그 당시에 유럽의 힘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 여기까지 발 뻗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유럽의 힘이 빠지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이게 그럼 바뀌었느냐? 아니요. 지금 1823년부터 지금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남미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들이 어떤 기득권을 마치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 멀로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멀로 독트린이 심지어 지난해까지도 공식 석상에서 나왔어요. 존 볼턴 보좌관이 이 어이없는 순간 욕할 뻔했네. 시옷 쌍기욱. 네. 그분이 멀로 독트린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823년에 여기 발표됐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헌법은 미국 안에서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파병 금지법이 해제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 있었느냐? 네. 진주만 습격 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 안 한 게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헌법이 평화 헌법이었어, 그때는 미국도. 네, 근데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군수 지원만 했거든. 네네. 근데 2차 대전 때도 이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 군수 지원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유보트 때문에 자꾸 태평양에 되게 작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해권을 가지고 싶은 미국의 욕심이 있었어. 근데 헌법 때문에 못 나가. 더군다나 경기도 굉장히 불황이야. 이 상황에서 진주만 습격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 파병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자. 라고 하면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미군이 미국 대륙에서 튀어나왔고, 그 후로
그 진주만 습격의 이끈에 미군의 어떤 군세가 폭발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의 미국, 세계 경찰국가, 세계 깡패국가, 천조 원을 국방비로 쓰는 미국의 위상이 이때부터 실현된 거란 거지. 그래서 계속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지구촌 상황이 유지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상황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무식하고 멍충한 정치인, 이 나쁜 그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 집단들이 걸핏하면 저 베네수엘라 봐라, 이렇게 포퓰리즘에 독재하다 망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네. 국가 아니냐. 그리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저 나라처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못 모르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정말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한테 복지를 막 퍼주다가 망한 나라? 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무식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 집단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 근거에 맞게 반박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들 스스로 이제 자랑 삼아 연구한 거예요. 맞아. 이 멀로 독트린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이게 1898년부터 94년, 또 96년간 동안이라고 하는데, 네. 남미의 정권 교체 성공이 41차례, 네. 직접 개입이 17차례, 요건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뭐 파나마 같은데 옛날에 보냈듯이. 간접 개입이 24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만 딱 41번을 남미에서 일으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거, 자랑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이제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진 거고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고 차베스라고 베네수엘라에 걸출한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선물한 책이 있어요. 이거 좀 읽어봐 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뭘로 사진집 아닐까? 나 같으면 그거 받으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제가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그런 사진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 후배가 딱 한마디 하던데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 뭘로 보냐고, 뭘로 보냐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그 상상력의 부재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D로 봐도 4D로 느낄 수 있는. 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전해준 책이 수탈된 돼지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남미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돼지가 수탈을 많이 당했으면. 제 발음이 잘못됐나요? 돼지, 땅, 수탈된 돼지, 돼지. 네. 넌 돼지.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남미가 미국에 의해서 수탈당한 역사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남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독립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이 나라는 그냥 구획이 나뉘어진 지역에 불과해서, 자, 이 지역에는 사탕수수 심으면 잘 되겠네. 자, 이 지역에는 뭐 커피 심으면 잘 되겠네. 그리고 자기네가 필요한 작물을 나라별로 이렇게 탁탁탁탁 정해줘요. 그리고 자기네 뒷마당 텃밭처럼 쓴 거지. 텃밭이죠. 네, 그래서 그것만, 니들은 이것만 해. 왜?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니들 딴 산업 발전시킬 필요도 없고 뭐 딴 거 연구하지 마. 왜? 야, 괜찮아. 우리가 물건 싸게 수출해 줄 테니까 그냥 그런 제조 상품들, 공산품들은 우리한테 싸게 사쓰고, 니들은 그저 이것만 열심히 재배하면은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괜찮아. 자,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일단 정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미 정권, 그러니까 아주 친미 매국 정권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인 이상 생각이라는 게 있고, 걔 중에는 또 걸출한 인물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인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또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미국 의존적으로 살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계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뭐 대놓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뒤에서 뒷작업들을 굉장히 추잡스럽게 많이 합니다. CIA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심각한데, 일단 그 나라에 소위 말해서 조금 공부 잘한다는 애들을 쫙 장학생, 국비 장학생,
미국에서 모든 돈을 다 대드립니다. 와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고 애들을 쫙 뽑아다 공부를 쫙 시켜요. 무슨 내용으로? 친미주의적인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사상으로 무장을 쫙 시켜요. 자, 학부, 그다음에 석사, 박사 이렇게 애들 쫙 해서 걔네들을 각 나라로 쫙 돌려보내죠. 그러면 걔들은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그 교육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나라에서 바로 장관 되지. 그렇지. 미국 박사예요. 미국 박사면 어떻게 된다? 일단 교수부터 따놓은 당상이야. 국립대 교수부터 가지. 그 다음에 그게 기본이에요. 아주 밑바닥 그거고, 그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철저하게 미국에 의해서 주입받은, 세뇌당한 그 방식으로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유자산의 민영화라는 이름 하에 유전이 팔려나가고 뭐 각종 뭐 발전소라든지 SOC 사업들이 팔려나가고 나중에 식수까지도 팔려나가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자, 거기에서 돈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갖고 일단 전부 다 미국의 송금, 본사에 송금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나라는 발전을 하고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뭔가 세금은 계속 내고 있는데 왜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지? 라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입을 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우리나라 미스 유니버스 3번째 나오고 있어.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정말 나 같으면 혹할 내용이지만 이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세뇌를 시키는 거죠. 마치 베네수엘라는 행복한 국가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아까 차이나 게이트 말씀하시던데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계속 TV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캠페인을 내보내고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우린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게 지금은 이제 계급 투쟁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도 이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5억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까 2,500 보증금에 30만 원 월세 사는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나중에 25억 집을 샀을 때 종부세를 160을 내야 된단 말이야. 아직 내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아니 나도 화가 나. 이런 유로 해갖고 맞아. 실제 종부세 낼 사람은 3%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90%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베네수엘라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협작군,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많은 애들이 또 언론인들이죠. 우리나라 언론인들, 걔들 월급 있잖아. 조중동 빼고는 제대로 월급 잘 받는 애들 없거든. 근데 참 웃기죠. 조중동 애들이 그렇게 앞잡이 노릇하는 건 저는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많이 받아요. 네. 월급을 주시는 분들과 오미 같이 가야 작가나 되니까. 우리 문화나보다 한 10배는 받지. 그렇지. 네, 많이 받아요. 많이 월급이 받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지. 근데 이게 갑자기 방송이 확 싫어져. 부정을 못하겠네. 자,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런 거에 같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만큼도 못 벌면서 자신들의 계급의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즉자적인 인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네가 멍청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온통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세뇌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쏠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걔 중에 이제 정신 차리려고 막 눈을 부릅뜨면은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이러고 누가 와서 때리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 많은 남미 국가에 그럼 왜 베네수엘라냐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오리노코 강이라고 강이 있죠. 오리배가 떠다니는 그런 강인데 농담이었는데 아무튼 이 강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일 국가당 가장 많은 중진류가 붙여 있어요. 그게 산유국으로 따지면 산유 가능성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 매장량이 1위인 국가가 그쵸. 베네수엘라란 말이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그리고 생산의
성과를 내는 측면에 있어서 산유국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 5위 정도 되죠. 문제는 이게 중진류이기 때문에 음. 정제 과정을 안 거치면 못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 원유로는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지. 정제 시설을 못 갖추면 못 팔기 때문에 이 원유만 바로 팔아서는 크게 남는 게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자체적으로 정육 공장을 세우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가공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걸 외국 기업들이 계속 쥐고 있거나 아니면 원유 자체를 싸게 사다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파 정권이 계속 외국에 퍼주기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마치 우파 정권이 미국한테 이렇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하기 싫은다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지들도 거기서 꼼꼼물을 다 떼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는 분명히 돈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이 생겼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이 좌파 정권이 일단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베네수엘라를 새롭게 바꾸는 이름이 뭐야? 한 번씩 갑자기 까먹었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요. 차베스. 네. 차베스 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이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던 것들은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국유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토론 같은 돈들을 뽑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이제 복지를 비롯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마구 펼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많은 정책들을 펼쳤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우파 정권들이 조금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들이 너무 지들끼리만 해먹으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 1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석유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공재잖아요. 국민의 자산이잖아. 그러면 이걸 팔아서 나온 수익금은 당연히 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들을 위해서 한 푼도 안 돌아가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생각해봐. 그동안 못 받은 거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게 과연 포퓰리즘이다라고만 욕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정책을 펼친 데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어야 돼. 네. 어떻게든 재투자를 통해 갖고 정유 시설을 늘린다든지 외국하고 거래처를 늘린다든지 주변 국가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의 그 장점이었던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국수주의적으로 하는 차베스가. 그러니까 일단 포퓰리즘에 쏟아넣는 돈 이외 나머지 돈을 국방비에다 때려 부은 거예요. 왜? 미국이 자신을 나중에 권좌에서 몰아낼 때는 반드시 군사력으로 뭔가를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면서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뭐 주변에 니카라구아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쟤네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군사력을 키웠고 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조직에서 독립해 나온 다음에 조그마한 클럽 갖고 그 동네 깡패 하듯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굉장히 이 폭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과시를 보여주는 이른바 조금 독선적인 정치와 외교를 해버렸다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국제정치를 하면서 참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정말 그 민족의 영웅이 됐고 그 국가의 영웅, 국부처럼 추앙받던 사람들이 자 이제 독립된 다음에 정권을 딱 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의 행보를 보면 그들 중에서 그 독립 영웅들 중에서 독재자가 되지 않은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강대국을 상대로 전투를 할 때, 투쟁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제 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갔을 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3, 40년 독재자가 나오는 이유도 그분들도 다 처음에는 독립 영웅들이었어요. 영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하에 대통령이 된 거고 정권을 잡은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마찬가지로 민주화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럼 정권을 잡았는데 뭔가가 잘 됐느냐? 욕먹고 있죠. 노벨 평화상까지 박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얀마라는 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이미 군부가 너무 많은 걸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웅산 수치가 국가 자문력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얀마의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헌법상.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남편이 영국인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영국 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는 뭐 갈라섰다고 해도 아이들이 영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국가 자문력이라고 대통령 위에 있는 자리에 앉은 거죠. 그리고 외무장관도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설사 정권을 잡아서 이제 아웅산 수치 민주화의 영웅이 정권을 잡았으니 미얀마의 민주화는 떼어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구축된 수십 년간 구축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미 기득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 그래서 적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예.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바뀐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나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있었고 그 딱 10년 이명박근혜 때문에 그 10년 때문에 지금 우리 이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저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짠하고 야 뭐야 대통령 바꿨는데 왜 문재인 정부 제대로 못하네 이러고 막 욕하는 사람한테 진짜 제가 그 돌 다시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네가 해봐. 그 10년 동안 그 10년이면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건 아닌데 그 10년 동안 너무 악랄하게 헤쳐먹은 게 많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쳐내냐고요. 그걸 쳐내는 작업도 보통이 아니고 게다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법적 절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그런 거 없어. 다 죽여. 이러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면 100% 뒤탈이 날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우리 이니 대통령은 원칙과 철학과 절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막 바랬던 열망하던 사람들한테는 좀 덜 성에 찰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답답증을 느끼고 있는 지지층들이 많죠. 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 정도 지지율에 이거 뭐 제1여당 뭐 50%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왜 못하나?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지금 쉽지 말씀하신 않아요. 대로 정말 이 쉽지 않습니다. 적폐의 뿌리가 베네수엘라 얘기하잖아.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미국 장학생들이 관료를 하고 그 관료의 주변 있는 놈들이 재벌이 되고 그와 관련 애들이 행정직에 요직을 다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태업을 하고 뭔가 국가에 대한 어떤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흔들기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게 게다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해서 고위층,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는 뭔가 콩고물 조금 이렇게 먹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는 게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그 베네수엘라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마저도 좌파 정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그 뭐 가졌다고 그거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무능했다라고 저는 어느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왜 이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라고 해서 국민들이 계속 자각을 하잖아요. 깨어 있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발이 정말 거세잖아요. 그렇게 카톡으로 메시지 계속 돌고 시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그런 얘기 해대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도 왜 여기 와서는 우리끼리 막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속 시원하다가 딱 그런 사람들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지? 이건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저들하고 대놓고 계속 각을 세울 수는 없는 답답하시죠?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게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나마 여러분은 학습 효과가 있고 이런 송작가 TV 같은 올바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방송이라도 볼 수 있고 진실이라도 들을 수 있죠. 만약에 그걸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그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막 퍼주는데 뭔가 힘들고 막 이러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계속 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도 모르게 같이 손가락 펴려고 그래 뭔가 문제네. 그리고 뒤로 많이 해먹었다며 이런 얘기. 이러한 사상의 세뇌나 어떤 정치적인 모함이 진짜 민중의 깨달음 또는 민중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기득권이 위협받으면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랑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우리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랐잖아. 근데 알면 대단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사 정치 방송 되게 많잖아요. 뭐 구독자 수 우리랑 비교 안 될 만큼 되게 많은데 거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거기는 계속 국내 정치만 얘기해요. 누구 정치인이 이랬대, 누구 정치인이 이랬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요. 국제 정치,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보이고 대한민국 정권이 이니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 시민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뚝뚝 앉아가지고 국내 정치인이 이랬네 저랬네 TV조선이 이랬네 저랬네 얘기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이 저는 정말 소중한 방송이 아닌가. 근데 왜 구독자 수가 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 부끄러운 거지. 누가? 대놓고 내 방송을 듣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분들은. 니를 좋아하면 부끄러운 거야? 뭐 그런 느낌이시겠지. 저 때문이라도 그럼 구독자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이 이 송 작가를 지원하는 분들이 트로피야? 굉장히 많아요. 왜? 아니 우리 그 일주일 전체 그 접속량을 보잖아. 그러면 거의 우리 구독자 10배 수준의 접속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그런데 구독은 안 하셔. 부끄러우니까. 살천지가 돼야지 충성심을 좀 이렇게 어떻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드러내놓고 지지하고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다 송 작가 때문입니다. 네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네. 양만희 교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요 얘기는 대충 정리해. 너무 한도 끝도 없어. 아웅산 수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에 따로 편성해서 첫 곡지로 방송해드리고. 왜냐면 나 아웅산 수지 관련 할 말 많고. 진짜? 로힝야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나도 로힝야는 많이 아는데. 그럼 내일 다음 주에 피튀기겠네. 자, 문제는 자 네. 이제 좌파 정권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 옛날 같으면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겠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군대력도 상당해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공식 군대만 36만 5천 명이 넘고요. 남미에서 거의 최강 수준이죠.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공식 군대보다 민병대가 더 무서워요.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한때 약 팔아서 많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 부대들도 무섭죠. 근데 어차피 뭐 다 출신은 비슷하고 무기는 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병대하고 정부군하고 형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군벌이 이렇게 센 국가가 된 거야. 이거를 만든 게 사실은 차베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왜냐하면 차베스는 학습 효과가 있었거든. 남미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배후 세력으로 난리쳐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탄생을 해도 그걸 군부 쿠데타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죽여버린다고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카스트로에 대해서 미국이 암살 기도를 수백 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카스트로는 진짜 대단한 거야. 차베스도 많이 병사했어.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안 걸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은 있지만 그렇죠. 뭐 그것까지 뭐
상상력 펼치긴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도 열심히 군대로 자기 방어군을 쳤으나 결국은 사망했고 그러면서 정권은 혼란식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군대를 정권의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우고 차베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까지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군부 출신들을 군 장성 출신들을 국가 요직에 앉히고 그들에게 콩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군부가 일종의 이제 사실 이 군부가 베네수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군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정권 최고자를 지키기 위한 그렇죠. 약간 사병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군대 체계를 마련을 해버린 거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 군부가 세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투표를 거치는데 좌파 대통령이면 뭔가 좀 그 투표에서도 투명한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모르겠어. 이게 이제 이 투표가 실제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마두로의 임기 연임을 위해서 일어났던 투표 제도 안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걸 미국이 제기를 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얘가 30 몇 살인데 국회의장이야. 네.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가능한 출세였겠죠. 근데 사실 남미나 중남미나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굉장히 군소 정당들이 많이 난립을 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20개가 넘어요. 정당 숫자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일종의 이제 탄핵안을 꺼내는 거지 부정투표라고.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의 실질적인 뭐 주권 국가는 주권자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지금 마두로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선거로 정당하게 탄생한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걸 미국이 또 밀어주면서 얘 말이 맞아. 우리 유학생 말이 맞아. 라고 하고 있는 바람에 이 양측이 완전히 팽팽한 대립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팔지 못하게끔 달러 공여를 게 달러는 아니 석유는 달러가 있어야 사는데 베네수엘라 달러를 안 주니까 석유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마두로를 쫓아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마두로는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마두로 대통령 혼자 버티겠다고 해서 버텨지는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역시 이미 그러니까 남미에서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좌파 정권이 계속 그래도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뭐냐면은 남미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100년을 당해봤거든. 우파 정권일 때는 더 힘들었거든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는 건 무능할지라도 저렇게 벗겨먹기만 하는 우파보다는 좌파 정권이 훨씬 낫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때부터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 높아지는 거에 사실은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미 10대들은 미국의 간악한 흉계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기성 정치인들이 어떤 모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10대들이 이제 성년이 됐을 때는 그나마 좀 희망을 이제 꿈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워낙 그 기반 시설 같은 게 없잖아요. 남미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 제조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그러니까 제국 열강이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포르투갈 들어와 가지고 식민지 수백 년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 나가면서 바로 미국이 체인지에만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또 휘어잡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들이 뭔가 자신들이 나라를 꾸려볼 기회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 때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백인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400년을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거의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남미의 어떤 독립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면은 이때 그 백인들이 들어와서 왜 2세, 3세 이렇게 쭉 거기 남미에
뿌리를 내리고 산 가문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또 본토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거야.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스페인에서 건너왔는데 스페인에 갔더니 나를 식민지에서 왔다고 마치 식민지 그 백성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얘들 기분이 빡든 거지. 그래서 남미의 독립영웅이라고 하는 시몬 볼리바르도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미의 독립영웅들이 그런 식으로 그때 몇 대를 이어온 식민지 출신, 그러니까 원래 본국 출신의 백인들이 주도를 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메스티도라고 해가지고 원주민하고 백인 사이에서 혼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인구수가 좀 많아지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남미의 국가들에서 백인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조 산업이 없다 보니까 실업률 높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되는데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마약 재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그 콜롬비아라든지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마약 갱단의 힘이 워낙 세요. 이들은 오리노코 강이 그렇게 그 마약 키우기 좋다고 좋은 비옥한 지역이라서 양질의 오가닉 마약이 많이 난다 그래서 네, 알아주죠. 콜롬비아 산과 베네수엘라 산을. 네. 어떻게 알지? 아니 저기 그 거기 이렇게 그 방문하고 오신 그 어떤 여사님이 네. 귀국하시자마자 일주일을 들어 누시더라고. 왜? 고산병 때문에 그랬다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오가닉을 뭐처럼 이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무튼 네. 근데 그 남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마약들은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미국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밀매되고 있는 그 수많은 남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라는 의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남미라는 곳 자체가 저기는 석유도 많이 나고 천연 광물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좌파 정권들이 좀 잡았으면은 국민들만 정신 차리면 좀 제대로 잘 살겠구만. 쟤들 왜 저래? 라는 게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역사적인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금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정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파트너를 잘못 골랐어요. 중국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석유를 파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선금을 땡겼어요. 여기 한 50조 정도를 이제 선금을 땡겨서 그 돈으로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경제 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영 석유 시설 같은 데 생산되는 돈들은 국가 재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들이 닦아 써버려요. 그렇죠. 다 개인 주머니를 착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한테 차관을 받아 쓰고 물건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요새 산업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이란을 통해 가지고 또 엄청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가까운 데서 확보할 수 있는 이 좀 외교적인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베네수엘라 저질 정유까지 사다가 내가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살살 발을 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군사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제 생각이지만 중국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럼 베네수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자력갱생밖에 없어요. 자력갱생.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민간 정부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충분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걸 팔아가지고 고용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욕심 없이 도덕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이니 대통령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이지. 그렇죠. 이명박근혜가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야. 베네수엘라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가장 밀접하게 산업적인 발전을 끌어가고 있는 바로 옆 나라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나라 정권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됐거나 어느 한쪽으로든 엎어져야 돼요. 그거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자, 마두로가 군사력을 동원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있는 국회의장이 과이도? 미군의 과이도가 미국의 힘을 끌어들여 갖고 마두로를 몰아낼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리되기 전에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끝나지 않을 거죠. 네, 네.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허국국님께서 지금 미국 사회의 어떤 마약 진통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미국 그 제약 업체들이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질병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진통제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마약성과 비마약성. 이제 오피오이드 계열이라는 얘기 뉴스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이 오피오이드 계열이 마약성 진통제고 비오피오이드 계열이 비마약성인데 문제는 오피오이드 계열이 정말 사소한 아픔에도 가서 처음에는 의사가 처방하니까 환자들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마약이니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딱 먹었는데 뿅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뿅 하고 뽕 가는 그게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이 다 나았어요. 내가 다 나아서 더 이상 이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 조금 힘들면 그 유혹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 저거 하나 처방받아서 딱 먹으면 딱 좋은. 근데 미국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이런 비슷한 계열의 진통제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질이 좋은 마약들이 아니라 온갖 화약 약품들이 이렇게 점철된 굉장히 싸구려 마약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질 좋은 마약 쓰고 바로 마약 해독도 시키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파리도 좀 하고 수영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걸릴까봐 요트에서도 하고. 대다수 병원에 갈 수 없고 그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러나 뭐 고통으로부터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미국의 서민들이 주로 남미에서 생산되는 그 저급성 마약에 많이 중독이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이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150명이 넘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 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로 바뀌었지만 그 전이 옐런이었잖아요. 옐런이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미국의 노동력 부족은 약물 중독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얘기가 이제 우리 얘기의 특징이 그거야. 한도 끝도 없이 확장성을 갖고 할 가는 얘기 거야. 되게 난 또 콜롬비아 얘기 들으니까 바로 또 콜롬비아 얘기도 막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참고 있어요. 네. 저도 참아야 되는데 네. 사족 하나만 보탤게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현재 보건 의료의 속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아무런 치료할 능력이 없고 국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돈을 처바른다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환자가 나잖아요. 일단 비싼 거가 왜 비싸겠어요? 일단 국민 100명이 이 환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1.6명 밖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평균치보다 나보다 그 가난한 애들 100배는 잘 살아야 내가 병원 갈 수 있는 거야. 등급으로 나눴을 때 부자 등급이 1등급부터 100등급이라고 하면 내가 1등급이 돼야 병원을 갈 수 있지. 그 이하 99등급까지는 가겠지만 98등급 이하는 병원을 못 가야. 왜? 나중에 너나 없이 가게 되면 그 병원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거든. 10만 원 하든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직장을 구해서 갈 때 첫 번째가 이게 워낙 그 민영보험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려는 회사가 어느 선까지 보험을 보장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나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아픈 정도도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나의 가족들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까지는 또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사실은 미국 직장 구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조건이 상당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그냥 병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모든 그 다양한 국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가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빠지질 않죠. 오늘도 결국은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다가 미국 욕으로 끝나는 그렇죠. 그런 에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네.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분을 했어요. 네, 이건 이러려고 그런 게 반칙입니다.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두 번째까지 음. 푸틴의 장기 집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연준 얘기 끝까지 안 하려고. 어, 어제도 안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그 난리를 어. 치더라고. 아니 연준 얘기하면 음. 막 로스차일드 나오고 막 그 말이 커져. 초장기 유태인 자본 나오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무 딱 복잡해. 상식 수준에서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무튼 되냐고 우리가. 하면 네. 되죠. 안 돼. 나는 나는 말을 돼요.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배터리 저는 빼야 돼요. 멈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빼버리고 싶다. 시작을 말해. 확 시작을. 빼버리고 싶다 진짜.